가래를 무조건 뱉어야 된다 생각을 갖고 계셔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럴 때마다 가래가 껴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든 뱉으려고 이렇게 해갖고 성대와 목을 그냥 쥐어짜갖고 어떻게든 이걸 뱉어내려고. 근데 이걸 하루 종일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래가 몸에 안 좋고 균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뱉어야지 건강하다고 착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건데, 가래의 성분 자체는 균덩어리 아니라 내 몸에서 나오는 그냥 성분이에요.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혁수입니다. 권혁수의 알러지스쿨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내과는 비염, 천식, 이게 대부분 알레르기 질환이거든요. 기침, 가래, 콧물, 호흡곤란, 숨차고 쌕쌕거리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기본적으로 많이 보고요. 거기에 두드러기, 가렵운 증상, 그다음에 아토피 피부염, 그다음에 음식 먹고 소화 안 되는 뭐 음식 알레르기, 배아 복통, 이렇게 면역과 관련된 알레르기 염증과 관련된 우리 전신의 질환을 통합적으로 보는 데가 알레르기 내과입니다. 그래서 호흡기, 뭐 피부, 이비인후과, 안과 뭐 다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알레르기 내과는 이 전신의 모든 알레르기와 관련된 염증 증상을 보기 때문에 한꺼번에 눈서부터 장서부터 우리 면역까지 함께 진료를 할 수 있어서 저희는 그런 면으로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졌다라든지 면역 질환 중에서도 여러 염증 질환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야를 저희가 통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알레르기 내과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면역을 책임지는 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래는 왜 생기는 건가요? 생기면 꼭 뱉어내야 하나요? 가래를 무조건 뱉어야 된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셔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특히 어르신분들 이런 분이 많은데, 이제 색깔이 또 노래지기까지 하면은 이건 정말로 균덩어리다, 더럽다 해갖고 어떻게든 뱉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럴 때마다 이제 가래가 껴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든 뱉으려고 이렇게 해갖고 그냥 이 성대와 목을 그냥 쥐어짜갖고 어떻게든 이걸 뱉어내려고. 근데 이걸 하루 종일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가래가 몸에 안 좋고 균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뱉어야지 건강하다고 착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건데, 가래의 성분 자체는 균덩어리 아니라 내 몸에서 나오는 그냥 성분이에요. 거기에는 당, 단백질, 미끌미끌한 게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결합된 게 섞여 있고 주성분이, 거기에 면역세포들이 들어가요. 면역세포들이 왜 들어가요? 나쁜 균 죽이려고 들어가는 게 우리 몸에 군인들이잖아요. 그 면역세포에 들어가서 혹시 바이러스나 균이나 이런 것들을 싸워서 이기고 걔네들이 거기서 어떻게 보면 전사를 해요. 내 몸에 단백질이죠. 그런데 걔네들이 그 싸울 때 나타내는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는데, 그 무기들의 색깔이 어떤 거는 노란색, 어떤 거는 초록색, 어떤 거는 진한 갈색, 즉 단백질의 색깔이 그런 거기 때문에 색깔이 균 색깔이 아니라 내 몸에서 만드는 단백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삼키면은 거기엔 균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균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위산이 다 걔네를 없애버리고 소화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가락 쪽쪽 빠는 것보다 더 깨끗해요, 가래가. 그래서 부디 그 가래 뱉겠다고 막 왜 제가 하지 말라 그러면은, 가래는 깨끗한데 문제가 없는데 그냥 검은 색깔에도 깨끗한데 그 행위 자체로 인해서 성대와 목에 있는 많은 데가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가래에서 피가 나와요 해서 나 폐암이다, 아니면 영화에서 결핵이야 이러면서 이제 막 엄청 이제 인생이 망한 것처럼 보통 아주 그 영화의 클리셰처럼 나오잖아요. 피 한번 탁 나오면은 벌써 이제 이건 결핵이나 폐암이구나, 인생 끝났고 이제 시한부구나. 이거 대부분 90% 이상은 여러분들이 겪는 피는 다 하도 이거 하다가 여기에 성대와 그 주변에 점막이 터져갖고 상처가 생겨서 나오는 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피 나온다고 무조건 병원 안 가라 이런 말씀 아니지만, 그 행위가 그렇게 몸에 안 좋다. 그럼 그러다 보면은 여기가 또 예민해져서 신경이 예민해져 화끈화끈 그러면 또 뭘 더 느껴요? 더 기침하고 싶어져요. 우리 등 긁어봐요. 이렇게 긁으면 여기 가려 그러면 거기 싹 긁으면 시원하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또 자극됐기 때문에 옆이 가렵기 시작하고, 긁다 보면 또 옆이 따끔해서 온 등을 피가 날 때까지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은 요거. 그러니까 가래를 뱉고 싶다는 욕망 하나가 목을 자꾸 쓰게 되면서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기침을 하루 종일 할 수 있게 돼. 그래서 나중에는 가래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래가 이만큼 있다고 느껴지게끔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악순환의 길을 걷게 된다. 그래서 부디 자꾸 가래 뱉으려고 해서 목 망가뜨리지 마시고 깨끗한 거다. 그리고 재활용이죠. 내 몸에서 나온 재료들을 삼켜서 내 몸에 다 활용하는 겁니다. 더 건강한 거예요. 막상 가래는 잘 안 나오는데 가래 낀 느낌이 나는 이유는 뭔가요? 오늘의 그 주제가 가래 기침이잖아요. 근데 기침 가래가 당연히 어떤 병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원인 병을 찾으면은 이게 완치가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상당 부분의 가래와 또 기침은 신경과 관련된 병인 경우도 많아요. 신경이 예민해서, 감각이 예민해서인 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돌이켜 봅시다. 이제 기침과 가래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신경통이라는 병이 있어요. 어디 사고를 났을 때 뭐 어딜 다쳤어. 그럼 거기 상처가 막 나고 신경도 다쳤죠. 그러다 빨리 다 회복이 돼서 상처도 없고 아무 병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 거기 신경이 다친 이후에 회복되면서 그 신경이 굉장히 민감해진 거예요. 특히 통증을 느끼는. 그러면 거기에선 지금 현재 아무 병이 없어도 찌릿찌릿 감각, 통증, 통각이 남아있으면요. 그게 만성 통증이 되는 거예요. 신경통. 그래서 우리 그냥 병 없이 신경통만 느끼는 것, 통증만 느끼는 것도 우리가 병이잖아요. 대상포진 후에도 대상포진 다 낫지만 그 신경이 거의 손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대상포진 후에 신경통이 생겨요. 그때 이거 막 대상포진 약 먹으면서 완치하겠다고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 신경통 자체를 하나를 병으로 보고 통증, 통각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진통제 먹잖아요. 그게 치료인 거죠. 원인 겸 치료. 마찬가지로 이 목 안에는 간질간질하고 기침을 하고 싶다라는 거를 유발하는 신경이 있어요. 간질간질. 그러니까 통증, 아파라는 거와 비슷하게 이 간질간질 기침을 느끼게 하는 그 신경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감기 후에 또는 천식, 비염,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아니면 아까 뭐 캑캑거리고 기침 가래뱉겠다고 하면서 상처난 이후의 후유증으로 이게 굉장히 예민해져 있으면은요. 지금 원인이 없어. 아무 염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 기침하고 싶으면 간질간질해서 계속 기침하는 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만성 기침 중에 상당 부분은. 그래서 이건 뭐예요? 아까 신경통이 병인 것처럼 이 기침이 신경 예민, 이걸 우리가 기침 과민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 자체도 하나의 병이다. 그럼 이때는 뭐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침약을 먹어서 기침 안 하게끔 하는 게 치료 겸 원인을 다스리는 건 거죠. 똑같은 맥락으로 간질간질 가래가 끼어 있다라는 신경이 있어요. 이물감을 느끼는 신경. 그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물감을 느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실제로 막상 뱉어보면 어떤 분들은 가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가래가 있어서 이물감 느끼면 그건 정상이에요. 그렇지만 뱉으면 안 나오지만 계속 뭐가 낀 것처럼 해서 그것 때문에 캑캑거려 하는 거는 그 역시 아까 신경이 예민해져서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여기는 뭔가 이물감을 느끼는 거, 뭔가 있다고 느끼는 신경이 과도하게 예민해져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침만 있어도 이만큼 가래가 있다고 느껴져서 그걸 과도하게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거를 더 뱉겠다고 난리치면 상처가 더 생기면 그때 더 신경은 예민해지고 악순환의 길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침 가래가 있을 때 당연히 병이 있으면 치료를 하는 건 맞고 병원에 가서 검사는 받아야 되겠지만 아무 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침을 느끼거나 목에 이물감을 느껴서 가래를 뱉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신경의 문제라는 걸 인지를 하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말 위험한 가래의 유형이나 색깔 같은 게 있을까요? 가래가 나오는 기침 우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마른 기침 말고 가래가 나오는 기침인데 가래가 나오는 기침이 원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가장 흔한 원인은 기관지폐가 아니라 코예요. 왜 코 때문에 가래가 나고 코 때문에 기침이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코에는 여기만 코가 아니라 여기 부비동, 뼈 안에, 광대뼈, 이마 안에 이 안쪽에 동굴이 되게 많아요. 뼈 안에. 그래서 머그잔이 한 잔이 꽉 찰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진영 씨 JYP 노래하실 때 막 이렇게 해서 막 두성 내잖아요. 그 소리가 사실은 이 여기만이 아니라 이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적절하게 울림이 있는 그런 소리가 나는 거죠. 이걸 코 옆에 동굴을 부비동이라고 하는데 축농증이 생겼다 하는 거는 바로 그 동굴 안에 균이들하고 염증이 생겨서 거기서 끈적한 노란 콧물 가래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끔 감기 걸리면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코를 풀고 해도 막 꿀쩍꿀쩍 넘어가고 나오는 이게 도대체 이 좁은 코에서 어디서 이게 만들어지는 건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머그잔 한 잔이 들어갈 공간이 있다. 거기에서 끊임없이 끈적한 코가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감기 후에 이 상당 부분에 많은 그런 누런 코가래가 이 안에서 만들어져서 되는데 여기에 95% 이상 거의 100% 가까이가 앞으로 나오지가 않고요. 다 목 뒤로 넘어가요. 이걸 후비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넘어가는 신경이 사실은 우리가 못 느끼게 돼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의 지금 이 순간에도 쫄쫄쫄 흐르고 있습니다. 하루에 눈물, 콧물 다 합해서 눈물도 다 코를 통해서 넘어가거든요. 눈도 계속 촉촉하니까 이 양이 하루에 얼마큼 넘어가는지 아세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10ml, 100ml, 500ml, 1리터? 정답은 바로 1리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하루에 우유팩 하나를 콧물과 눈물을 삼키고 산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왜? 눈과 코는 하루 종일 촉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느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아까 질문 중에 콧물은 삼켜도 되나요? 이미 1리터를 삼키고 사시고 계신데 뭘 그걸 삼키냐 마냐 고민하고 계시냐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코 감기나 축농증이나 이런 비염, 알레르기 비염이 조절이 안 될 때 합병증으로 이제 부비동염 이런 것들이 심하게 생기거든요. 그때 이런 것들이 코가래가 나도 넘어가는지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요. 그럼 그게 여기 고이잖아요. 그 고인 게 가래처럼 느껴지면서
기침을 유발하고 자꾸 가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여기가 간질간질해서 해서 뱉으면 가래가 여기서부터 밑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기관지 폐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은 원산지는 여기 께 나도 모르는 새에 여기까지 내려온 다음에 그게 나오기 때문에 구분을 못할 뿐인 거죠. 그래서 코, 부위동염, 비염에 의한 기침 가래가 가장 흔하다. 두 번째가 그 다음에 폐에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기관지 폐에서 이제 올라오는 건데 거기에는 이제 첫 번째로는 천식이 있죠. 천식이나 또는 알레르기성 기관지. 천식도 대부분 알레르기성 천식이 맞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배 오래 피신 분들 생기는 그런 만성 기관지염, 만성 폐선 폐질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지 확장증이라 그래서 기관지가 옛날에 결핵을 앓거나 홍역을 앓거나 다른 폐렴을 심하게 앓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기관지가 그냥 파괴되는 거죠. 기관지가 막 망가져서 구조가 흐트러 거기에 가래들이 막 고이게 되고 그런 고인 가래 일부분이 나오게 되는 그런 병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폐렴도 물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래가 많고 기침이 많으면은요 이걸 놔뒀을 때 계속적으로 가래 뱉겠다 아까 기침을 행위가 성대에 손상을 시켜서 악순환 기침을 부리기 때문에 병원을 가셔서 이게 코에서 나오는 건지 기관지 나오는 건지 이런 것들을 청진도 들어보고 뭐 영상, 엑스레이, CT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봐서 그 가래의 원산지를 알아야 된다. 무조건 폐가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그걸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건 뭐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누런색으로 나오거나 초록색으로 나오거나 진한 갈색, 검은색으로 나오면은 이제 거기에 염증이 좀 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럼 색깔이 다르냐? 어떤 균이나 어떤 바이러스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몸에 대항하는 무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까 그 색깔은 무기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슈도모나스라는 균이 많이 들어오면 초록색 가래가 나와요. 어쨌든 색깔이 진하면은 그래도 항생제도 쓰고 병원을 꼭 치료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이것 때문에 내가 무슨 결핵이 생겼다 이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가래가 진짜 존재하고 그럴 때는 이제 가래가 어디서 나오는지 코인지 기관지인지 그리고 어떤 병인지를 다양한 검사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코 같은 경우는 코 안에 내시경도 보고 CT도 찍어보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하겠고 기관지라면 이제 천식 같은 경우는 기관지 안에 염증이 얼마큼 있는지 기관지는 얼마나 예민한 이런 특수 폐기능 검사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보고 필요하면은 흉부 CT도 찍어보고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원인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래 검사도 해보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근데 결핵균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결핵균이 아주 많고 중간 근데 거의 없는 나라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중간 이상으로 많이 나오는 나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할 때 항상 결핵균 검사는 필수로 우리가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침으로 병원을 가도 원인을 못 찾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에 정말로 검사를 이것저것 제대로 받으셨는데 원인이 없다. 근데 기침은 계속 나온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시면서 고생하는 분이 많이 있으세요. 이 경우 정말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진짜 기침이 진짜 힘들어요. 이게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래서 너무 힘드신데 이런 경우가 100명 중에 적게는 5명, 많게는 10명 정도 돼요. 5에서 10%가 이렇게 원인 이상의 기침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기침 신경, 간질간질하는 그 신경 자체가 너무나 예민해져서 병이 없이도 그냥 기침만 그 간질간질 이런 것만 많이 느끼는 기침 과민성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침 과민성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가래가 많지는 않아요. 가래가 많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뱉어본 가래는 많지 않고 마른 기침이 많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분들은 단순하게 기침만이 아니라 음식 먹다가 살에도 잘 걸려요. 그래서 특히 가루 많은 거 있잖아요. 과자 아니면은 뭐 건더기가 각이 진 거, 아몬드 이런 거 찝으면은 각지잖아요. 아몬드 먹다가 기침하고 뭐 아니면 콩국수 먹다가 기침하고 가루 많은 건조한 과자 씹다가 기침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건조하거나 찬 공기 마시면 또 기침을 엄청 많이 해요. 차고 건조한 공기.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특히 뭐 먼지 많고 사람 많은 데 가면 기침 많이 하거나 어떤 향수, 냄새 많이 나거나 그럴 때도 기침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또 좋아질 법하다 감기 한번 걸리면은 또 몇 달 또 기침하게 돼요. 왜? 바이러스가 이 기침 시간을 또 예민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달고 사시기 때문에 사실 너무너무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기침 신경 자체가 예민해지는 것 때문에 이거를 낮추는 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표적인 약이 뭐냐? 바로 마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수많은 기침약을 먹고 있을 거예요. 우리 약국 가면 뭐 코프 시럽서부터 코데원 시럽 그 수많은 종합감기약에 들어있는 기침약이 대부분은 마약성입니다. 그래서 이 마약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거나 위험하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 얘기를 하면 겁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 없다. 어차피 소량이고 중독되고 그런 약들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없이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병원 처방으로 제일 많이 쓰는 약은 코데인 계열인 거예요. 코데인. 그래서 디히드로코데인 또는 인산코데인 이런 약들이 있는데 마약성이겠고요. 이걸 먹으면은 뇌에서 그 간질간질 신호를 억제를 해서 기침을 안 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면 이런 약들이 근본 치료가 아닌데 이렇게 계속 이것만 먹어도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인이 있으면 검사를 하시면 되고 치료하시면 되는 거예요. 천식이든 비염이든. 그렇지만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이렇게 원인 없이 기침 신경만 예민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약 자체가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 마치 신경통 환자가 진통제의 상당 부분은 마약성이나 이런 신경약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경통 때 먹는 게 이제 마약성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신경약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만성 기침 때도 마약성도 먹지만 너무나 안 될 때는 신경통에 쓰는 여러 가지 신경약, 항우울제 이런 것들을 써서 기침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침 환자가 이런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오래 기침하신 분들은 꼭 이런 약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기침을 안 하도록 여러분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강차와 같은 목에 좋다는 음식을 먹으면 꼭 약을 먹지 않아도 되나요? 우리 의사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그런 것들은 잘 모른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생강차를 드시든 배, 도라지즙을 드시든 뭐 아니면은 뭐 모과 이런 것들을 추출물 드시든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다 우리 뭐 식물, 야채 이런 데 추출한 거니까. 그런데 너무 이제 그거가 어쨌든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든 없든 저는 잘 모르는 문제지만 드시는 건 자유. 그렇지만 문제는 그 효과가 어차피 이런 기침약에 못 미치는 건 맞는 거고 또 그걸 먹으면서 병원을 회피하잖아요. 약 먹기 싫다고. 그러면서 제대로 된 검사나 제대로 된 진단을 못 받을까 걱정이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하시면서 부디 검사도 제대로 받아보고 그걸로 조절이 안 되면은 제대로 된 양의학에서 주는 약들을 드시면서 기침을 조절하셔라. 왜? 기침이 기침을 부리기 때문에 기침을 억제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목에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목에 가래도 많이 느끼고 기침을 할 때 이거를 좀 그나마 잠재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목을 건조하지 않게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목에 가래나 침이나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껴있으면 이거 과도하게 느껴서 가래가 많다, 기침을 하고 싶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뭔가 침이든 뭐든 고이지 않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물을 조금씩 마시게 되면은 건조해질 법하다도 촉촉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코가 아까 많이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끈적한 코가 넘어오거나 가래가 넘어오거나 이럴 때 그거를 계속적으로 물로 씻어내리잖아요. 끈적한 가래를 삼키기 어렵지만 물 한 모금 먹어서 삼키면 잘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라. 두 번째, 같은 맥락으로 사탕이나 껌을 씹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럼 침을 분비해서 침이 여기를 건조하지 않게 해주고 침을 자꾸 묽은 침을 삼키게 됨으로써 또 역시 고여있던 끈적한 가래나 이물질들을 자꾸 삼켜주기 때문에 사탕, 껌 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침, 사탕 하면 벌써 화한 거 생각되잖아요. 홀스 이렇게 화하잖아요. 벌써 느낌이. 근데 의학적으로 많은 논문에서는 오히려 화하거나 자극적인 향이 있는 게 오히려 기침을 더 유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탕이나 껌을 드실 때는 가급적이면은 화하지 않고 향이 자극적이지 않은 부드러운 거를 드시는 게 더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하루 종일 이것만 하면 이빨 썩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타고 엘리베이터 탈 때는 항상 껌이나 사탕을 씹으면서 타시길 권장해 드리고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렇게 강의하거나 말을 많이 할 때도 역시 껌, 사탕 이렇게 갖고 가시고 또 물을 항상 들고 다니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침 가래를 억지로 뱉으려고 하다 보면은 여기가 피도 나고 망가지고 더 예민해져서 기침 가래를 더 느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목을 최소한 보호하면서 가래를 뱉는 법에 대해서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침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나누셔야 돼요. 내가 기침을 한다 할 때 기침은 뭐냐면 크게는 두 가지를 하나 나누셔야 되는데 하나는 목에 뭔가 가래가 낀 것 같아서 내가 이걸 뱉고 싶다. 시원하게 하고 싶다. 그 시원한 맛이 되게 좋거든요. 여기가 뻥 뚫리는 거잖아요. 막혀 있으면 안 되니까. 두 번째로는 정말로 이게 나한테 해가 될 것 같아서 반사적으로 바로 그냥 얘를 뽑겠다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바로 콩 나오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사례가 걸렸다. 땅콩이 들어갔다 하면 이건 바로 뱉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을 수 없지만 발작적으로 나오는 기침 이게 있는데 우리가 진짜 의미의 기침은 이 발작적 기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참을 수 없는 기침 있잖아요. 우리 어디 가서 기침이 나오는데 갑자기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나오려고 그래서 내가 참으려고 하는데 막 얼굴 시뻘겋게 되고 아이고 해서 창피한 이게 진짜 기침. 이 기침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기침약들 있죠.
기침약 중에는 마약성 기침약이 되게 많거든요. 신경과 이런 약들은 여기에 잘 들어요. 왜? 이거는 신경 반사기 때문에 신경과 작용하거나 어떤 마약 같은 것도 신경에 작용하기 때문에 잘 듣는 거고, 이 첫 번째 이걸 헛기침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은 경우 습관성도 많아요. 습관성 기침. 이건 뭐냐면은 내가 여기 이물감을 느껴요. 가래가 있는 것 같아. 이 진짜 가래가 없을 수도 있고 진짜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거를 내가 시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주변에 엘리베이터나 지하철 타거나 사람들 많은 회의 중에, 그러면 이거는 있다 해도 내가 이건 나중에 해야지 하고 침을 삼키거나 안 할 수도 있어요. 선택의 여부. 이거는 습관성이거나 아니면 내가 가래를 그냥 시원하게 했다는 내 행동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순수한 의미에서 우리가 기침을 하고 이제 헛기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실 때 여러분 스스로 볼 때 나는 헛기침 쪽이 맞냐 아니면은 이 반사적 기침이 맞냐, 이거를 좀 구분을 하셔서 의사한테 상담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 구분되지 않고 상당 부분은 섞여 있어요. 참을 수는 있고 대부분 내가 일부러 한다. 그럼 이런 경우들은 본인 스스로 이걸 안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습관이 되고 그것 자체가 기침을 더 불러오기 때문에 이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 이쪽 정말 어쩔 수 없이 기침하는 부분은 분명히 치료를 해야지만 좋아지는 부분이다.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에 낀 가래를 확실하게 빼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기침의 위험성이 뭐냐면요, 너무너무 기침이 심하면 그냥 단순히 힘들다가 아니라 기침을 너무 많이 하면 과호흡을 할 수 있잖아요. 하다가 숨도 못 쉬고 이러면서 실신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심한 분들은 기침하다가 의식을 잃습니다. 이게 기침이라는 건 근육을 써서 팍팍 짜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게는 기침하는 건 흉통이나 복통, 근육통이 생겨요. 그래서 배가 아프거나 그 가슴이 아파요. 이럴 때 뭐 큰 폐암 생겨서 폐렴 생겨 아니에요? 아니에요. 상당 부분은 기침 너무 해서 이 근육을 써서 그런 거죠. 왜냐면 이 근육이 평상시에 안 쓰는 근육이잖아요. 우리 갈비살 먹을 때 그게 다 갈비뼈 사이사이에 있는 근육이 있잖아요. 그 갈비살들을 근육을 안 쓰다가 기침할 때 이걸 팍팍 쓰기 때문에 안 쓰던 근육 오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운동하면 알배기잖아요. 그 근육대 알배기이기 때문에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흉통 너무나 아파요. 기침. 근데 아픈데 또 기침하면 더 아프니까 통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더 나가서는 이 갈비살 사이에 있는 근육들이 너무나 세게 팍팍 당기기 때문에 너무 세게 당기면요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침 때문에 이 갈비뼈 골절로 고생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토, 토하는 거죠. 하다가 토하고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너무나 기침 심한 분들은 고통이 이도저도 아니다. 너무나 심하다. 좀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지만 제대로 검사받고 치료를 받으셔라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여기를 더 예민하지 않게끔 우리가 이제 가래를 뱉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우선은 삼키는 거예요. 기침 거. 그래서 우리가 꼴꺽 삼키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침을 하고 싶을 때 이거를 헛기침하고 싶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다른 행위로 대체하는 거죠.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할 때 성대가 닿았다가 순간적으로 고개를 빵 터뜨리면서 여기에 시속 80km에서 100km 속도로 공기가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에 자동차가 쌩 하고 달리는 속도로 공기가 빠져나오니까 그 주변에 성대와 주변에 팍팍 치면서 이게 얼마나 상처가 나겠어요. 그리고 좋지 않은 행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를 다른 만족감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약간 숙이시고 이 상태에서 마른 침을 여기서 목에 움직이게끔 해서 꿀꺽 삼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꿀꺽 삼키는 행위, 뭔가 여기 움직이면서 근육이 움직이는 행위가 있지도 않은 그 가래를 뭔가 이렇게 해서 뱉고 싶다는 행위를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침 환자 중에 자꾸 하고 싶다? 그럴 때는 꿀꺽 이렇게 삼키는 거를 대체하는 걸로 습관을 바꾸시라. 이제 그렇게 하나 조언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진짜 가래가 많아. 근데 이건 진짜 뱉어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숨 막혀.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이거 안 뱉으면 내가 가래 때문에 기관지 꽉 막혀서 숨 막혀서 내가 죽을 것 같아서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최대한 목을 보호하면서 가래를 뱉는 법. 이거를 영어로는 허프 커프라고 해요. 허프 기침인 거죠. 그래서 허프 커프, 허프 기침. 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어떻게 하시면은 거울에다가 이렇게 입김 부는 느낌 있죠? 그거를 힘을 줘서 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대를 닫았다가 순간적으로 빵 터트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대를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최대한 힘으로 공기를 확 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숨을 끝까지 쉬었다가 이걸로 촛불 앞에 100개 끈다는 느낌 순간적으로. 그래서 순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하면은 고여있던 가래가 팍 그래서 어느 순간에 여기까지 밀고 올라와서 뱉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주의할 거는 해서 가래가 올라왔다고 해서 이거 뱉겠다고 그다음부터 또 이거 하면 안 되고 물 먹고 삼키시라. 그렇게 이제 말씀드려요. 물의 목적은 뭐예요? 성대를 보호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게 근데 어르신분들 힘이 없는 분들은 이거를 해도 이렇게 힘이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걸 뭐 날갯짓이라고 저는 하는데 힘을 갖춰서 마치 이렇게 펌프질하는 것처럼 해서 힘을 주면은 좀 더 힘을 같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할 때
이렇게 하면은 그냥 힘을 확 주면서 뭔가 이렇게 짜내는 듯한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신 운동처럼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힘 약하면 이렇게 하시면 반복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가래가 튀어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 이거는 이제 진짜 깊은 가래를 뱉어내는 방법인데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기침하다 보면은 이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숨을 끝까지 내셨다가 숨을 끝까지 쉬었다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관지가 있잖아요. 그럼 숨을 쉬면은 이게 좀 늘어나요, 같이. 근데 숨을 끝까지 내쉬면 이게 벌써 폐가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작아지면서 폐를 이렇게 압박하고 쪼그라들기 때문에 기관지도 이렇게 쪼그라듭니다. 이렇게. 관이 딱 똑같은 넓이가 아니에요. 근데 벽에 끈적끈적 가래가 많이 모여 있잖아요. 벽에 붙어 있을 때 이거를 쪼그라뜨리면은 가래끼리 이렇게 뭉쳐요. 그러면서 딱 폈을 때 얘네들이 벽에 얇게 묻어 있는 게 아니라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반복하다 보면은 가래들이 벽에 덩어리가 지면서 나오기가 편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숨을 내쉴 때는 끝까지 내쉬는 거예요. 근데 요거의 문제가 뭐냐, 이거는 하고 나면은 엄청난 기침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눈물 쏙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법은 숨을 끝까지 내쉬는 거예요. 이때 힘을 줘서 더 내쉴 수 있어요. 더 정말 쌕쌕 소리 날 때까지. 그 다음에 숨을 끝까지 쉬는 거예요. 하고 다시 반복. 더 쉬어. 이렇게 이걸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기침이 나옵니다. 그럴 때 평상시 기침할 때 안 나오던 그 가래 덩어리들이 막 나와요. 눈물 쏙 나오면서. 그래서 이거는 자주 하지 마시고 진짜로 막 가래가 너무 차서 오늘 잠 못 잘 것 같다. 아니면은 좀 있다가 뭔가 가래가 너무 많은데 내가 1시간 동안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건 도저히 가래 때문에 회의를 못 할 것 같다. 이럴 때는 한번 하고 가시면요. 정말 눈물 쏙 빠지게 기침하면서 가래 뱉지만 목에는 좋지는 않지만 가래는 확실하게 뱉을 수 있다. 그렇게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1번이 뭐였어요? 코였잖아요. 코가 뒤로 넘어가는 거 맞죠? 근데 그 느낌이 있다 없다? 대부분은 없다. 그래서 내가 이 코가 넘어가도 다 폐에서 올라오는 가래라고 착각하는 거 많다 그랬죠? 그래서 이 코가래를 빼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건 감기 걸리는 환자들, 알레르기, 비염, 충농증 말고 다 감기 걸리는 환자들도 이거는 하셔야 될 텐데, 우선 우리가 코를 풀잖아요. 근데 코를 풀면서 이게 잘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코를 훌쩍 빨아 마셔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거 더 많아요. 그런데 또 코를 풀면은 세게 풀어야지 잘 나오는, 그럼 귀 아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 푸는 게 잘 효과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럼 잘 빨아 마시느냐? 아까 끈적한 코 빨아 마셔도 좋다 그랬죠? 문제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번 지금 해보세요. 한번 이걸 해보시고 해보십시오. 이렇게 맞고 하면은 뭔가 시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연골이 약한 분들 좀 보세요. 여기 쏙 들어가죠. 여기도 이게 빨아들면 여기가 좁아졌기 때문에 입구가 좁아서 공기가 안 들어가요. 그리고 연골이 약한 분들은요, 이게 하다 보면 여기가 쏙 완전히 납작해져서 아예 공기가 안 들어가는 분도 꽤 있습니다. 지금 시청분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코를 빨아 마시는 게 대부분 잘 안 마셔지더라. 푸는 게 더 효과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많은데, 자, 이 순간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따라해 보셔요. 여기를 막고 여기 뼈 있죠? 여기 손가락으로 댄 다음에 당겨 보세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랑 당겨서 여기도 이거랑 여기를 밑에 당겨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왜? 이게 좁아지지 않고 이걸 벌려주기 때문인 거죠. 좁아지지 않게끔. 그래서 끈적한 코를 뺄 때는 이렇게 하고 여기를 벌려서, 그 다음에 이걸 입천장을 약간 진동을 주면요, 끈적한 코 더 뒤로 잘 빨아들여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겨서 이걸 당긴 다음에 할 때 그대로 지저분하죠? 이렇게 진동을 주면은 꿀꺽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물 한 모금 다 마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한 30분, 1시간 정도 가래를 코감기 걸렸을 때 없게 지낼 수가 있어요. 가래의 가장 흔한 원인은 코다. 그 다음에 기관지다. 그래서 이렇게 코를 뒤로 빨아 마셔서 제거하고 또 폐에 있는 가래를 목 손상 없이 최대한 빼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래를 뱉을 수 있고, 평상시에 물을 자주 마시고 사탕껌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하셔서 목이 건조하지 않게 여기 고여있는 이물질이나 가래 없게 유지해 주시면은 훨씬 더 편안하게 기침 가래를 다스릴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거 당겨도 안 되는 분 있잖아요. 현재 그럴 때는 집에 이런 클립 같은 거 있죠. 아니면 끝이 뾰족하지 않은 젓가락 있어도 되고, 아니면 열쇠 같은 것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연골이 약해서 그런 분들은 이런 거 있죠. 이거 하나 대고 이렇게 벌려요. 이 상태에서 하면은 코가 연골이 납작해지지 않고 싹 넘어갈 수 있어요. 저는 자동차 열쇠로도 많이 쓰거든요. 제 키로. 그렇게 해보시면 훨씬 더 시원하게 코를 더 빨아 마실 수 있습니다. 비염은 어떤 질병이고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비염은 이름 그대로 코에 염증이 있는 병이죠. 그래서 이거에 이제 나오는 증상들이 뭐 너무나 상식적일 수 있지만 이제 코 막힘, 그다음에 콧물, 재채기, 코가 가렵다. 이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놓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요. 그 주변이 연결된 데가 다 가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가장 많이 가려운 데가 여기예요. 코 내측 여기. 그러니까 우리 눈이 가렵다 이런 데 가렵다 하면 다 결막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안과를 가잖아요. 그런데 눈 전체 가려운 것도 물론 결막염도 동반될 수 있지만 사실은 비염 없이 알레르기 결막염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 결막염은 없어도 여기 내측 여기 가려운 거는요. 눈 문제가 아니라 코 문제예요. 여기 오돌도달한 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려운 게 여성분들은 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이렇게 하면 화장이 지워지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눈과 코가 연결되는 통로예요. 그래서 이 눈물이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눈물의 대부분은 어디로 가냐면요. 코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울면은 눈물, 콧물 다 흘린다 하는데 그건 정확한 의미가 아니에요. 눈물, 콧물 흘리는 게 아니라 눈물 흘리는 거예요. 왜? 눈물이 확 나오면은 이 관을 통해서 여기 얇은 관이 있거든요. 이게 해서 여기 코 아래 있죠? 옆으로만 이쪽 코 아래쪽에 구멍에 터널을 통해 나와서 목 뒤로 넘어서 삼게 되는 거예요. 이 순간도 여러분들의 눈물은 이 관을 통해서 코로 들어가서 목으로 들어가서 삼키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그런데 확 울면 이게 넘쳐 흘려서 앞으로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가운데 여기는 코와 연결된 통로이기 때문에 비염이 있으면 여기가 같이 염증이 생기면서 가려운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염 환자분들, 아까 콧물, 코막힘 이런 분들이 오래되신 분들은 익숙함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그냥 삶이 그래. 원래 이렇게 살았어. 그래서 이게 병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힘들지도 모르고 그냥 익숙함이란 것 때문에 그냥 일반적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눈 가려운 거는 그나마 그 중에서 독특하게 나를 힘들게 해요. 왜? 자꾸 하면 화장 지워지고 자꾸 하다 보면 여기 상처 생기고 짓무르고 하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분들 꼭 내가 비염이 있다는 거를 생각하시고 코 치료를 하셔야 된다. 그럼 그 코 치료가 뭐냐? 오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겠지만 비강, 분무,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예요. 이거를 매일매일 뿌리셔야지만 눈이 안 가려운 거예요. 그리고 신경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코 비염하면 눈 전체 가려운 것도 굉장히 많이 없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입천장이 가려워요. 그래서 목젖 있는 데 있잖아요. 특히 비염이나 이런 것들은 밤에 나빠지거든요. 자는 중에. 그렇기 때문에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너무 심한 분들은 막 입천장에 통증도 느끼고 가렵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귀 가려운 것도 동반될 수 있어요. 왜? 귀랑 코는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입천장, 그 다음에 귀, 눈 가려움증까지 동반될 때 코는 내가 오래돼서 본인이 비염인지도 모르고 사는 분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근거로 내가 비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부디 비염 치료를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비염 자체가 치료를 안 하시면요. 이게 축농 쪽이죠. 부비동염 이런 합병증 또 천식 이런 합병증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그냥 내 힘들지 않다고 냅두시면 안 되고 다 꼭 치료를 하셔야 되는 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염 스테로이드 약의 부작용이 걱정되는데 괜찮은 걸까요? 자,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 치료의 최고의 약 하면은 비강분무 스테로이드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저는 비강분무 스테로이드 전도사라고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근데 여태까지 많은 알레르기 비염 환자분들이 치료하셨던 거는 크게 두 방향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는 그냥 오랫동안 익숙해서 증상이 있는지도 힘들지 않은데 외출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살기. 두 번째로는 그냥 가끔 약국 가서 우리가 그냥 비염 약들 있잖아요. 항히스타민제들 먹었다 안 먹었다 먹으면 좀 그날 좋고 그러다가 이것도 뭐 어차피 완치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좀 심하지 않은데 그냥 살기.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의 카테고리에 속해요. 그 다음에 그 와중에서도 일부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코가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가시죠. 그러면은 알레르기 내과를 오실 수도 있고 이비인후과를 가실 수도 있고 그럼 약을 받으면은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를 많이 주실 거예요. 근데 이 비강분무 스테로이드가 우리 모든 전 세계 학회 모든 연구 논문들, 모든 임상 지침들 다 해서 수년 전부터 교과서에 그냥 가장 매번 나오는 게 이게 가장 효과가 좋다. 코 막히면 이게 제일 좋다. 안전하다. 이게 그냥 끊임없이 수년 동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러분들의 손에 딱 들어가는 순간 안 쓰게 돼요. 첫 번째로는 이게 오늘 썼을 때 효과가 없어요. 비강분무 스테로이드. 그러니까 코가 막히고 있을 때 우리 생각은 뭐예요? 뻥 뚫리길 기대하잖아요. 왜 약만 항히스타민 먹어도 콧물이 나오다가 한두 시간 있으면 훨씬 줄어들잖아요. 근데 얘는 칙칙 뿌리면은 그냥 주르륵 흐르고 하루 종일 지내다가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얘가. 뭐야, 효과도 없네. 그래서 심한 날 속눈썹 몇 번 쓰다가 한 며칠 있다가 좀 그나마 또 약도 먹고 하니까 괜찮아지면 또 안 쓰고. 그러다 몇 번 또 심할 때 쓰다가 효과 없을 또 재확인하고 그 다음에 괜찮으면 안 쓰다가 결국은
효과 없어요. 버리죠. 그 다음에 다음 병원에 가서 이거 준다고 그 약 필요 없어요. 효과 없어요 하고 먹는 약 바뀌고 이렇게 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 비강봉 스테로이드는요. 이거는 오늘 쓴다고 효과 있지는 않지만 꾸준히 매일 썼을 때 누적 효과로 제일 비염에 효과가 좋은 약이고 얘를 써야지 이 눈 가려움증, 귀 가려움증, 입장 가려움증도 없어지고 코막힘도 없어지고 코골이 수면무호흡증도 예방이 되고 모든 면의 근본 치료가 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비강봉 스테로이드를 이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없다는 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안전하다 이거를 전제로 깔고 얘 개념을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세럼 에센스 토너 바르는 느낌, 얼굴에 영양크림 이런 거 바르는 느낌, 그다음에 양치하는 느낌 이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신사임당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특히 여성분들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얼굴에 단순하게 영양크림이든 아니면은 토너, 에센스, 세럼 이런 것들 평생 죽을 때까지 그거 다 화학약품이잖아요. 평생 그 화학약품도 얼굴에 바르고 사실 건가요? 지금 얼굴에 트러블도 별로 없는데 이 질문에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답은 뭐예요? 하겠다. 맞잖아요. 왜? 바르는 거니까 뭐 화학약품이라 해도 부작용, 전신에 영향 주는 것도 없고 첫 번째 피부를 100세까지 예쁘고 건강하고 탄력 있게 유지하고 싶은 거고 트러블이 한번 생기면 어떻게 돼요? 여드름 나거나 그러면은 그럼 여기가 흉터가 잡히고 거기가 수년 동안 빨갛게 흉터진 게 울퉁불퉁해지고 또 얼굴은 염증이 계속 있으면 노화되고 그러니까 염증 없이 트러블 없이 관리에 대해서 아무 증상도 없고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평생 할 거 아니에요. 긍정적인 의미로 즐겁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를 여기에 대입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질도 똑같은 거예요. 잇몸병 없잖아요 지금. 근데 그 화학약품 많은 치약을 평생 양치를 하실 거예요?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은 양치질 잇몸병도 없어. 근데 왜 해? 이 이빨 100세까지 정말로 내가 고기 씹고 살고 싶고 염증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돼요? 잇몸은 망가지고 거기에 흉터 생기고 더 드러나고 나중에는 안에 있는 신경까지 염증 생기면은 치통, 신경통까지 생기고 이빨도 쉽게 빠지고 이러기 때문에 오늘 증상이 없어도 미래를 위해서 양치질 매일매일 평생 할 거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어차피 먹는 게 아니고 씻어내고 여기다가 하고 거치니까 부작용도 없고 마찬가지로 이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는 99% 안전하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얘네들은 내가 삼켜도 99% 이상 몸에서 분해돼서 없어지는 스테로이드예요. 안전한 스테로이드예요. 그러니까 다른 스테로이드는 달라요. 천식과 비염에 쓰는 스테로이드는. 그래서 이거는 어린애들 미국 FDA에서는 만 2세부터 허가가 돼 있어요. 전신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코가 망가진다, 코에 구멍 뚫 이런 막 이상한 낭설이 있는데 염증이 있으면요 피부에 염증이 있다 봐요. 아토피병 환자들. 노화돼서 두꺼워지고 색깔도 검죽죽해지고 까칠까칠해지면서 점점 두꺼워져서 흉터 생겨서 나중에 코끼리 가죽처럼 되잖아요. 노화도 빨리 오고 그거 평생 어떻게 해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코 점막이 똑같이 된단 말이에요. 점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고 점점 노화가 돼서 이게 촉촉한 그게 없이 나중에 이렇게 두꺼워지기 때문에 뭔 짓을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때는 수술로 이 두꺼워진 거 긁어내서 잘라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염 수술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어릴 때 젊을 때부터 이 스테로이드를 뿌리면요 염증이 없어요. 염증이 없으면 흉터도 없고 노화도 없고 거기가 딱딱해지는 것도 없고 두꺼워지는 거 없고 촉촉한 건강 전망을 유지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굴에 바르는 영양크림, 세럼, 토너, 에센스 이거 같은 개념으로 하라. 그럼 이거 평생 해야 되느냐? 아니 뭐 평생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레르기 병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살다 보면. 그렇지만 있으면은 하는 거고 저는 평생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지금도 있어요. 저는 평생 쓰는 거예요. 왜? 내 건강을 위해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쓰는 거죠. 부작용도 없거니. 그래서 이거를 평생이라는 말을 정말로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이거를 열심히 하겠다. 언젠가 또 없어지면 안 해도 되는 거죠. 좀 이렇게 자유로운 마음으로 꾸준히 뿌리시길 바랍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비강분 스테로이드는요. 전 세계에서 모든 논문에서 인정하는 가장 코막힘, 비염 여러 가지 증상에 효과적인 약이에요. 두 번째, 얘는 오늘 써서 효과가 없지만 꾸준히 누적해서 썼을 때 1주, 2주, 3주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정한 효과가 나타나고 모든 증상이 좋아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평생을 써도 안전한 스테로이드예요. 오히려 안 쓸 때보다 코를 더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오해를 갖지 마시고 꾸준히 해야 되는, 이거는 처방을 받아야 되는 약입니다. 여러분이 약국서 사는 약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알레르기 내과나 이비인후과 가셔서
전문의 선생에게 처방을 받아야 되는 약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가셔서 받으시면 한 달 동안 쓸 수 있기 때문에 약값도 싸요. 너무너무 좋은 약이고요. 그래서 약국서 일반적으로 일반 약 처방전 없이 사는 약은 우리가 코를 뻥 뚫어주는 항우려제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 이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트리빈, 뭐 화이투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많은 약들이 있는데 이거는 혈관을 확 쭈그러뜨려주는 교감신경 흥분제예요. 그러니까 혈관을 수축시켜 주니까 부어있던 점막이 쪼그라들면서 코가 뻥 뚫려주죠. 시원해지죠. 그래서 이런 약인데 이런 약들은 아까 말한 비강부 스테로이드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약이다. 얘는 그냥 오늘만 반짝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얼굴로 보자면 얼굴에 비비크림, 컨실러 바르는 느낌인 거고 이빨로 치자면은 아까 비강부 스테로이드가 양치라면은 얘는 그냥 잇몸병 생겼을 때 소염제, 항생제 먹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약의 문제가 뭐냐면요. 시원하긴 한데 얘를 오래 쓰면요. 계속적으로 혈관을 쭈그러뜨려 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나 오랫동안 써서 이거에 익숙해지게 되면은 여기서 오래 쓴다는 건 일주일 이상이에요. 어떤 분들은 한 달, 두 달, 1년 내내 쓰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얘를 안 쓰면 어떻게 되냐면요. 혈관이 원상복귀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정상으로 생기기 때문에 약을 안 쓰는 경우는 이만큼 확장돼요. 오히려 더 늘어나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쓰면 그냥 염증이 없는데 불구하고 코가 더 막혀. 그러니까 이거를 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중독되지 않게끔 하려면은 일주일 이내로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약사님 만나서 이거 처방할 때는 이건 5일 또는 일주일, 거기는 5일 이내로만 써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5일 이내로만 쓰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이거는 감기 걸렸을 때 너무 힘들 때 일시적으로 쓰는 거지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로서 쓰는 건 아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감신경 흥분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에 되게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부작용도 많고. 그런 분들은 이걸 코에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코는 뻥 뚫려져. 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 시원하게 자겠다 하는데 말똥말똥 밤을 새는 분들이 있어 가끔. 그럼 뭐냐면은 이게 교감신경제의 각성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게 미량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정말로 예민한 분들은 이거 코에 뿌린 게 흡수된 것만으로도 각성이 돼서 불면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약들은 여러분들이 가끔 심할 때, 저도 가끔 감기 올 때 써요. 그렇지만 일반적일 때는 항상 비강부 스테로이드를 기본적으로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테로이드가 어떤 건 안전하고 어떤 건 안전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여러분들 몸속에 스테로이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보통 얘기하자면 막 하면 스테로이드 뽕 맞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몸속에서 스테로이드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테로이드 알약이 있거든요. 프레드니솔론, 메칠 프레드니솔론, 뭐 소론도, 메치론 이런 약들이 있는데 이런 알약의 한 반알 정도 있죠. 반알에서 한 알 정도, 몸이 작은 분은 반알, 아니면은 몸이 크면 한 알 정도의 스테로이드 양이 여러분들 몸에서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저절로 나옵니다. 누구나 다. 그리고 밤에 쭉 새벽에 떨어져요. 그래서 그 스테로이드가 여러분들이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이미 스테로이드가 있다. 그런데 몸에 염증이 많을 때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먹거든요. 염증성 질환 때. 그럼 이 약을 먹었을 때 간에서 다 분해돼서 없어버리면은 내 몸에 들어가는 스테로이드가 없잖아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죠. 약을 먹어도 분해 없어져 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몸에 염증을 얻기 위해서 먹는 스테로이드는요, 간에서 분해가 많이 안 되고 내 몸을 실제로 들어가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약을 먹는 거예요. 그런 스테로이드.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래 먹으면 전신에 영향을 미치지만 염증은 없애지만 호르몬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이득과 어떤 부작용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우리가 치료약을 써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써요. 실제로 염증 질환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비염과 천식 이런 데 쓰는 거는 우리 애초에 목표가 전신이 아니라 발라서 효과하는 거고 우리 전신 영향을 안 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 약을 만들 때 아예 간에서 99% 없어져서 몸에 삼켜도 전신에 영향이 없게끔 그런 약들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발랐을 때만 효과가 있게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건 다른 스테로이드와 이건 애초에 목표도 다르고 국소용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리고 그 양도 우리가 먹을 때는 우리가 알약 하나가 보통 5mg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내 몸에서 스테로이드 프레드니솔론 기준 한 2.5mg에서 5mg 정도의 스테로이드 내 몸에서 만들어진다 말씀드렸는데, 이 코에 뿌리거나 흡입하는 스테로이드는요 마이크로그램 단위예요. 그러니까 설사 그게 몸에 영향을 끼친다 하더라도 정말로 거기에 영향이 없고, 그리고 그거 자체도 어쨌든 분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쓸 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소아애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과학적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항히스타민제도 좋다던데 그것도 사용해도 될까요?
이 비강부 스테로이드는 그럼 어떤 분이 쓰셔야 되냐? 그럼 모든 비염 환자들이 다 쓰셔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가끔 콧물 재채기만 살짝 났다가 말았다 며칠 있다 그런 분들은 꼭 비강부 스테로이드를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럴 때는 항히스타민제만 드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를 꼭 써야 되는 분들은 뭐냐면은 코막힘이 있는 분들이에요. 코막힘이 동반되는 분들.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나 다른 것들은 코막힘을 개선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비강분 스테로이드만 코막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본인이 코가 막혔다라는 거를 또 모르기 때문에 이 약을 안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친한 형인데 코골이가 너무 심해요. 그래갖고 이제 형수가 너무 코골이가 심하다. 숨도 안 쉬는 것 같다. 그래서 형 비염 있어? 그랬더니 없대요. 그래서 한번 해봐 그랬더니 숨이 아예 들어가질 않아. 그냥 이 막힌 채로 그냥 10년, 20년 살았는데 막힌지도 모르고 자기는 나 막힌지 몰랐어 이러는 거죠. 이런 분들은 무조건 비강부 스테를 써야 돼요. 또는 알레르기 검사를 해봤더니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다. 이건 1년 내내 집에 있거든요. 또는 고양이 개를 키우는데 고양이게 알레르기가 있다. 이런 분들. 또는 한절기 꽃가루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때 심하지 않은 분들은 아까 얘기한 가끔 콧물 재채기 상관없지만 그 몇 주 동안은 너무 심할 때가 자주 왔다 갔다 할 때는 그 3개월, 6개월 동안은 꼭 비강부 스테를 뿌려주셔야지 모든 증상이 더 예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비강부 스테로이드는 저는 모든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안전했을 수 있는 거지만 그중에 특히 코가 막히거나 또는 환절기나 이럴 때 어떤 1년 중에 시즌 때 몇 주는 굉장히 심한 증상들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한다. 그런 분들은 그 기간에는 무조건 쓰시라. 그리고 이 효과는 꾸준히 누적해서 썼을 때 한 2, 3주 있다가 최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그날 바로 효과를 위해서 쓰는 건 아니고 그 어떤 특정 기간 1년, 2년, 1년 몇 달 이렇게 긴 안목을 갖고 쓰셔야 된다라고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히스타민제 알레르기 비염 콧물 재채기 두드러기 가려움 중에 아주 많이 쓰는 약인데요. 이게 크게는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어요. 1세대는 졸렸고 입 마르고 이런 거고 2세대가 이제 졸렵지 않은 그런 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1세대는 주로 감기에 효과가 좋아서 감기 때 많이 써요. 왜? 콧물 가래도 싹 말려주잖아요. 근데 오래 쓰면은 부작용이 많거든요. 1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종합감기약이나 많이 쓰는데 얘를 오래 쓰면은요 치매 위험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소변이 잘 안 나와요. 특히 전립선 비대증 있는 분들은 감기약 먹으면 소변 잘 안 나오는 분들 많이 있어요, 어르신들. 그 다음에 이게 약간의 그 발기부전도 약간 일으킬 수도 있고 변비도 일으킬 수 있고 어지럽고 졸렸고 뭐 여러 가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감기 때 짧게 쓰는 건 좋지만 알레르기 비염 환자 1년 내내 쓰고 그런 거는 절대로 안 된다. 삶의 질이 더 떨어져요. 이런 경우는. 학생들은 더 공부도 못하게 되고 뇌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졸리지 않은 2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쓰는 게 맞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이나 두드러기 환자는 효과도 더 좋고 그래요. 안전하고. 그럼 2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의 대표적인 성분이 뭐냐면 하나는 세티리진이에요. 염산 세티리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르텍이라는 약이 대표적인 약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팩소페나딘이에요. 팩소페나딘. 요거는 알레그라라는 약으로 대표되는 약이고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여러분께 추천해드리는 일반 약국에서 살 수 있는 2세대 항히스타민제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마 이 세티리진이 제일 많이 팔아요. 요게. 그래서 여러 상품들이 있는데 요거가 이제 좋은 이유는 뭐 이게 소화 실험용으로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임산부가 먹어도 안전한 약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임산부들 콧물 재채기 있을 때 가임 여성기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10명 중에 1명 정도 졸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졸릴 때는 이제 이 팩소페나딘이라는 약을 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팩소페나딘은 100명 중에 한두 명 졸려요.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약.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무조건 팩소페나딘만 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팩소페나딘은 간에서 대사가 안 돼요. 그래서 간 기능이 나쁜 분도 먹어도 되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제가 의사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술 한잔 하실 때도 팩소페나딘은 사실 별 문제 없이 먹어도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팩소페나딘을 제일 졸리지 않은 약으로 추천을 해드린다. 이 두 가지 상황 맞게 드시면 되고 세트리진도 졸리지 않은 분들은 아무 덩어리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비염이 심할 때는 이거 무조건 한 알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 두드러기나 이럴 때 심할 때는 하루에 4알 먹어요. 이런 거. 안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염 때도 심할 때는 항히스타민제를 2번 먹어도 된다. 이런 약들. 하루에 한 번으로 꼭 규정화시킬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요. 항히스타민제를 먹으면서 코에 뿌리는 거는 비강분 스테는 심할 때만 썼다 말았다 안 쓰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비염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심한 분들은 코를 열심히 비강분 스테를 열심히 뿌리면서 항히스타민제가 아예 쓸 일이 없게끔 요즘 항히스타민제 먹을 일이 없어. 이렇게 만드는 게 더 건강한 치료인 거예요. 피부 관리 열심히 잘해서 요즘 비비크림 별로 안 받아도 돼. 이런 느낌. 양치를 열심히 잘해서 요즘 잇몸병으로 소염진통제, 항생제 먹을 일이 한 번도 없었어. 이게 제대로 된 치료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증상이 있을 때는
이런 약국에서 세트리진, 팩소페나딜을 드시면 된다. 그렇게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비염 증상이 있을 때 대처하는 코세척 방법이 있을까요? 알레르기 비염 치료에 약은 약대로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소적인 우리가 이제 치료가 있는데 만약에 코에 막 정말 끈적한 코가 많이 나와요. 앞으로 나오고 목 뒤로도 나와서 기침가래도 유발하고 또 코타지 피딱지가 많이 끼고 막 상처도 생기고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식염수 코세척이라는 게 있어요. 전통적인 방법이겠고 또 하나는 코 안에다가 면봉으로 항생제 연고를 바르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식염수 코세척이에요. 그래서 이 식염수 코세척은 미국 FDA에서도 안전하다고 얘기를 해준 그런 거고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수천 년 전부터 인간들이 해왔던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보통은 예전에 많이 쓰던 방식은 주사기 있죠? 주사기에다가 식염수여서 이렇게 짜내는 방법을 많이 썼는데 이거는 우선은 이 코 안에 이 동굴들이 있는데 이 안에 머그잔이 한 잔이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어요. 근데 50cc 주사기로 하면 그걸 못 채워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한 200cc 정도 양이 많은 이런 물통이 있습니다. 짜서 쓰는 거. 그런 통을 쓰는 게 효과가 훨씬 좋다라고 많은 의학적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효과가 더 좋다. 요게 이제 의학적 근거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식염수를 쓰실 때 일반적으로 그럼 주겸 아니면 뭐 이게 좋은 뭐 어디에서 나온 좋은 천일염이야 아니면 이게 뭐 몇 도에서 구운 훨씬 염증에 좋겠지 그거는 그냥 입 헹구실 때 쓰시고요. 코 세척할 때는요 거기에는 이물질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네랄이 많다고 좋은 게 미네랄에 많은 그런 이물질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요리에 쓰는 소금 같은 경우는요 그게 습기 있을 때 뭉치면은 못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습기 때 뭉치지 말라고 첨가물들이 들어가요. 요오드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은 점막에 닿는 거기 때문에 아예 순수한 소금만 쓰자. 그런 첨가물 없이. 그래서 완전히 이거를 정제 소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회사에서 식염코세 할 때 파는 그 소금 포들이 있습니다. 이게 완전 순수한 정제 소금, 아무 이물질 없는 것들만 쓰는 거고 또 그 한 포 써서 쓰면은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식염수 코세척 전용 통과 소금포를 사서 쓰시라. 이게 더 싸다. 그럼 식염수 사서 쓰면 안 되느냐? 그래도 되는데 그 무거운 거 들고 오기도 힘들고 오히려 단가가 더 비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더 단가도 싸고 여러분들이 이동할 때 회사에서 집에서 언제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사서 쓰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는 방법.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소금포가 있어요. 소금포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넣어서 녹여서 이제 쓰시면 되겠고 어떤 물을 쓰시면 되냐면은 생수 있죠? 생수나 정수기 물 쓰셔도 됩니다. 또는 물을 끓였다가 식혀서 써도 되고요. 그냥 수돗물 쓰시면은요, 약간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염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찌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정수기, 생수 또는 끓였다 식힌 물을 쓰시라 말씀드릴 수 있고 소금포를 넣고 이게 만약에 미지근하지 않다 그러면은 그냥 전자레인지에 요거 뚜껑 없이 한 30초 정도 데폈다가 쓰시면은 알맞은 온도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흔들어서 물을 넣고 요걸 뚜껑을 닫고 그다음에 이제 잘 흔들어서 소금을 녹은 거 확인하고 하셔야죠. 넣고 나서 바로 하시면 소금 녹지 않은 상태면 소금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할 때는 이제 고개를 완전히 숙이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걸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걸 궁금해하세요. 이거를 고개를 들고 하냐 숙이고 하냐 고개를 숙일 때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그냥 하는 게 중요하지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요. 왼쪽 코를 할 때는 이게 요쪽 요쪽 부비동에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그럴 때 중력을 그쪽 아래로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게 요쪽을 할 때는 여기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게 요쪽을 할 때는 요쪽 이마가 이렇게 떨어지게 해야지 물이 이쪽으로 좀 더 중력에서 많이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 그렇게 하는데 그냥 고개 똑바로 내리시고 고개만 많이 숙이시면 돼요. 들고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고개를 많이 숙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부비동도 잘 들어가고 목 뒤로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럼 방향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이건 상관없어요. 너무 이렇게 꽉 막히면 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만 있으면 되고 어차피 압력으로 들어가는 거지 쏘는 방향에 따라 이게 샥샥 씻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수압으로 어디 씻는 게 아니라 꽉 찬 압력으로 해서 동굴 안으로 물이 조금씩 밀어 넣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 상관없다. 고개를 그냥 숙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팁은 뭐냐면은 이거를 할 때 한쪽 코로 들어가서 반대쪽 코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안 나온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완전히 꽉 막혀서 구조적으로 비중격 만곡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코에 물혹이 있거나 비염이 너무 심해서 너무 부어 있어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뭐 비강부스트를 쓰든 코를 뻥 뚫는 약을 먹든 코를 뻥 뚫어주는 오트리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뿌린 다음에 하시면 좀 더 잘 될 수는 있다. 그러니까 너무 심할 때는 역시 물이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다. 그만큼 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이걸 할 때 이제 완전히 그 목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숨찬지 역을 힘주고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코 안에 이제 인후 그 입천장하는 데가 꽉 조여지면서 이 두 개 연결 통로까지도 꽉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쪽으로 하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힘을 좀 빼시고, 그 다음에 목으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소리를 이렇게 두성 있잖아요. 아 또는 이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하면 여기가 뚫리거든요. 그 상태에서 고개를 숙여서 넘어가지 않게끔 하면서 하면 이게 한쪽으로 가서 반대쪽으로 나가는 게 좀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이런 식으로 쭉 하시면은 코도 들어가고 또 목으로 넘어가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세게 눌러서 했을 때는 귀에 물이 들어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살짝 누르셔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에 물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 쓰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이 귀도 코와 연결되어 있는 그 관이 평상시에 꽉 닫혀 있지 않고 약하게 열려 있기 때문에 귀에 물이 들어가 중이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살짝 물 들어가는 건 상관없는데 반복되면은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중이염 있는 분들도 별로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이거 짤 때는 근데 이제 물은 안 들어가는데 코를 풀 때 이제 물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코 풀 때 살살 풀고 그런 것들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걸 했는데 물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뭘 추천해드리냐면은 네티팟 이런 게 있어요. 네티팟 이거는 주전자처럼 생겼어요. 정말로 호롱불 주전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쪽을 넣고 주전자 입구를 한쪽 코에 위코에다가 이렇게 흘려 보내는 거죠. 그러면 압력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주전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흘려 보내는 거예요. 짜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한쪽 코로 물이 흘러서 반대쪽 코로 내오면서 그 안에 있는 씻어내는 거고, 압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귀에 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네티팟을 사서 쓰시면 된다. 권해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염수 코색초의 목적은요, 코 안에 뭐 코딱지, 피딱지, 콧물도 없애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부비동 안에 끈적한 염증들을 우리가 제거해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래도 목 뒤로 안 넘어가서 기침 가래도 줄어들고 그 안에 균 번식도 줄어들어서 축농증도 예방 치료할 수가 있다. 그런데 물만 이 안에 집어다 넣고 이거를 빼내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 나중에 살다가 갑자기 꿀꺽 넘어가서 기침 가래 내기도 하고요. 이렇게 물건 같은 거 뭐 떨어져서 주우려고 고개 숙였다가 갑자기 주르륵 막 떨어져 갖고 창피를 당하기도 하고, 밤에 하고 나서 그냥 누울 때 갑자기 옆으로 누울다 왈칵 넘어서 자다가 살에 걸리고 기침하기도 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 빼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하는 방법은 대충 넣으시면 되고 빼내는 걸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딱지, 피딱지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계속 파내고 이런 분들, 또 비염 오래된 분들은 어때 파면은 막 덩어리도 나오기도 하고 막 얇은 판처럼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코에 염증도 심하고 세균 번식도 돼 있고 기능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럴 때 이제 식염수 코 세척도 중요하죠. 그리고 비강물 스테로를 쓰는 것 자체가 또 염증 없애주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되게 겨울에 그렇고요. 그래서 코를 파면은 거기에 상처가 생기는데 그 자리에 상처 생기는데 진물이 또 생겨요. 우리 마치 무릎 다치면은 그 피딱지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 저절로 떨어질 때 냅두는데 그거 괜히 또 만지작거리다 떼잖아요. 그럼 거기 진물 나요. 그럼 그 자리에 또 피딱지 또 생겨. 무한반복. 그래갖고 상처 냅두면 1, 2주 해결될 거 막 한 달, 두 달 계속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코가 다 그래요. 그래서 특히 손가락, 손톱 긴 분들을 막 상처 낼 정도 코를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코딱지, 피딱지가 자주 반복되는 분들은요, 항생제 연고를 코에다 발라서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항생제 안 연고예요. 그래서 우리 뭐 테라마이신, 뭐 타리비드 등등 눈에다 이제 넣는 항생제 연고들이 있는데, 얘를 이제 이런 면봉에다가 발라서 코 안에다 발라주는 거죠. 그래서 그 연고.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없다 그러면은요, 그냥 약국 가셔서 항생제 연고들이 있어요. 후시딘 연고도 있고, 뭐 에스로반, 박트로반 뭐 이런 연고들이 있으니까 그런 연고들을 해서 손에다 좀 짠 다음에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뭉쳐요. 그 다음에 코 여기 뼈 있죠? 뼈보다 안쪽에 바른 거예요. 이 바깥에 코털에다 바를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걸 갖고 요즘 코로나 검사 때문에 다들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연고를 충분히 바른 다음에 이거를 또 위쪽도 바르고 옆쪽도 이렇게 바르고 양쪽, 그 다음에 아래쪽도 바르고 이렇게 해서 골고루 이렇게 360도 돌려서 바르시면은요, 처음에 바르면 이 안에 막 피도 나오고 막 엄청나게 피가 더 나온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아침 저녁 해서 3일만 딱 해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한두 달 고생했던 코딱지, 피딱지 막 그런 것들, 코 아픔, 건조함 싹 나요. 그렇기 때문에 코가 막고 찐하고 아프고 그런 분들은 꼭 이렇게 항생제 연고를 한 5일 정도 발라보시면 거의 완치가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또 그냥 코 열심히 비강 부스테도 뿌리다가 코 세척도 또 하시고 하다가 또 다시 그런 게 생긴다? 그럼 항생제 연고 한 3일에서 5일 바르시면은 그런 것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코에 그런 균이 자라서
피딱지 코딱지도 생기고 코에 자꾸 통증도 생기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부디 식염수 코세척과 필요할 때는 항생제 연고를 코 안에 발라서 치료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비강분무 스테로이드 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스프레이는 이렇게 뿌리면 이렇게 촥 나오는 게 있고 또 어떤 건 좀 더 부드럽게 나오는 그런 약들도 있는데 어떤 제품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방법이 중요하다. 그리고 얘는 첫 번째로 오늘 써서 효과 나올 걸 기대하지 마라. 얘는 누적해서 매일 해서 1, 2주, 2, 3주 지나서 효과 나타난다. 세 번째, 오래 써서 코를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지 스테로이드 부작용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나만 더 부작용을 얘기하자면 얘는 코피가 좀 날 수 있어요. 요건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제일 심각한 게 코피가 좀 더 날 수 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역시 코피가 어떻게 나오냐면 다 이 가운데 비중격에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로이드를 뿌릴 때 이거를 한 손으로 해서 이렇게 가운데 벽 쪽으로 많이 뿌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반복되다 보면 가운데서 코피가 더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뿌릴 때는 가운데 벽으로 집중하지 않고 똑바로 뿌려 살짝 밖으로 뿌리면 코피가 안 난다.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자, 그래서 이걸 쓸 때는 우선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이걸 갖고 뭐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에요. 얘는 똑바로 들고 내 코를 여기다가 그냥 쳐 박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박는다. 푹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똑바로 들고 내가 땅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리고 앞으로 보시면은요. 요거가 고개를 숙이면서 거의 똑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되면 코피가 난다 그랬죠? 이렇게. 근데 이걸 이제 그렇게 하면 약간 제가 바깥쪽으로 이제 보통 뿌리라고 많이 하는데 약간 보이죠? 그러니까 약간 여기 눈, 꼬리 이쪽 안쪽으로 뿌리시면 되는데 이거를 또 그걸 너무 겁내서 너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뿌리면은요 이게 벽 맞고 다 흘러 내려가요. 코로 들어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안으로 슝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뿌렸을 때 안쪽으로 샥 들어가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바깥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거울 보시면서 거의 똑같은 11자 똑바로 간다 이런 느낌으로 뿌리시는 게 맞지 너무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틀어지면 안 된다. 그거를 주의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보통은 이제 어떤 약을 한 번 뿌려봤자 두 번을 뿌리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뿌리시면 된다 하시면 되고 요거에 이제 조금 더 고급 버전을 할 때는 요걸 뿌릴 때는 한 번은 고개를 완전 숙여서 약간 이렇게 콧등을 들면 더 잘 돼요. 안쪽으로. 그래서 그냥 뿌리는 것보다는 콧등을 살짝 들어서 이렇게 해야지 안쪽으로 되는. 그래서 한 번은 요 뒤통수를 안에서 뿌리고 한 번은 살짝 위로 해서 약간 이쪽을 향해서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도 살짝 들어서 이렇게 두 갈래로 뿌리시면은 이쪽 방에 하나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뿌리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간에 역시 또 너무 그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대충이라도 매일 뿌리시라. 그렇게 꾸준히 뿌리면 좋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먼지 진드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의 가장 흔한 원인은 이제 진먼지 진드기예요. 그런데 이제 진먼지 진드기는 이게 이제 뭔지 모르신 분들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의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모든 곳에 다 있어요. 특히 이제 얘는 침구류, 천에 살아요. 천에. 그래서 천 소파, 천으로 된 카페트 그리고 우리 베개, 이불, 매트리스 이런 데 주로 서식을 하고요. 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사느냐? 얘 먹이가 동물의 비듬이에요. 피부 각질 떨어지잖아요. 그거가 얘네들의 먹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이 있는 곳에 좀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천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드글드글하게 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고양이가 있는 집에는 진먼지 진드기도 더 많아요. 왜? 동물들이 막 크면서 먹이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먼지들이 관리 팁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진먼지들기는 우선 크기가 한 0.3mm 정도 돼요. 얘가 이제 1mm 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1mm 거기에 3분의 1, 4분의 1 된다. 그러니까 굳이 진먼지를 모아놓고 있으면은 쪼글쪼글 움직이는 게 눈에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침대를 찾았다 보면은 찾기는 쉽지는 않죠. 안에 숨어서 살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 자체가 살아있을 때 병을 일으키는 건 아니고요. 얘네들이 이제 죽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말라서 이제 곤충같이 바삭바삭 거리다가 가루가 되겠죠. 찌그러지고 깨지고 이러다 보면. 그러면 걔네들이 결국 공중으로 떠오르는 그 크기가 한 뭐 10마이크로미터 또는 그 이하. 우리 미세먼지 있잖아요. PM10, 뭐 PM0, 2.5 이렇게 됐잖아요. 걔네들이 한 2.5, 10마이크로미터 이런 거 되면은 공중으로 막 쉽게 날아다니면서 코도 들어가고 폐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가루가 됐을 때 걔네들이 이제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코에 들어와서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알레르기란 것 자체가 어떤 거냐면은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물질이 해롭지 않다고 느껴. 그런데 특정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면역이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쁘지도 않은 그런 외부 물질을 이거 나쁘다. 이건 뭔지 균 같고 기생충 같은 나쁜 게 들어왔어. 착각을 해서 걔가 들어올 때마다 그걸 없애겠다고 난리치는 게 알레르기 염증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꽃가루는 인류의 역사랑 함께 했잖아요. 그리고 진먼지들기도 역사와 함께 했고
수많은 음식들도 다 인간이 다 하는 건데 그 물질을 내 면역이 착각을 일으켜서 그놈을 나쁜 놈을 했을 때 그놈 들어올 때마다 난리치는 게 음식 알레르기, 알레르기 비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거 자체 해로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진먼지들이 그 가루 날리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대부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알레르기 비염인데 그거를 들어올 때마다 코에서 그놈 없애겠다고 난리를 치기 때문에 근데 그거 불행히도 진먼지는 여러분 침구류에 어느 침구류 아무리 세탁을 빨리 하고 많이 하고 자주 해도 다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코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죠. 그러면은 그 전쟁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진먼지들이 관리를 좀 하는 게 도움이 좀 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진먼지 진드기는 첫 번째로는 55도 이상 뜨거운 물에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침구류를 세탁기에 넣고 그냥 60도 딱 맞춰놓고 빠시면은 진먼지 진드기는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헹굴 때 그 죽은 시체들 가루들이 물에 한번 헹궈 주시면서 없애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빨고 한번 헹구시면 된다. 그걸 자주 하시면 된다. 60도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침구류를 저도 많이 빨아봐서 알지만 얘가 이제 비누를 넣고 빨게 되면은 거품 없애겠다고 4번 5번 헹궈도 안 없어져. 그래서 빨래 시간이 뭐 3시간 돼요. 그거 한두 번 해보면은 아예 그냥 진먼지들이랑 사랑하고 살래 이렇게 되지 빨리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추천은 비누를 넣지 말고 빠세요. 사실은 비누라는 게 여러분 눈에 좋으라고 하는 거지 균 없애는 거는 물로만 해도 99%다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침구류 뜨거운 물에 한번 빨고 한 번만 헹구고 비누 넣지 말고 그렇게 해서 자주 하시라. 그래서 침구류 세트 한 3개 정도 사놓고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은요 정말 진먼지 농도를 확 낮출 수가 있습니다. 베개는 솜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메모리 폼 베개가 훨씬 더 좋아요. 솜보다는 메모리 폼에서 서식을 덜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메밀 베개 이런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땀나면 세균 번식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메모리 폼 베개를 쓰실 때도 베개 커버를 그냥 한 커버만 하지 마시고 저는 추천을 한 3개 정도 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땀나거나 뭐 할 때도 메모리 폼 베개가 많이 들어가지 않게끔 하고 진먼지 진드기도 그 바깥에서 주로 서식을 하기 때문에 좀 커버가 많으면 많을수록 메모리 폼 베개 오래 쓰면서 빨 때 그것만 빨면 진먼지 진드기도 훨씬 더 농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매트리스 관리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매트리스는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침구류 이불 커버에 살던 진먼지가 죽어오고 가루가 되면 매트리스로 들어가죠. 그럼 그 안에는 수년 동안 누적된 진먼지들이 사체 가루들의 누적이 되는 거죠. 그럼 한번 흔들 때마다 거기서 팡팡 또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매트리스를 오래 쓰면 쓸수록 알레르기 비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염 조절 잘 하다가도 어디 뭐 오래된 숙박을 가거나 아니면 할머니 집에 가거나 이럴 때 그거 하루 번쩍 하면 너무 심한 거죠. 그게 오래된 침구를 쓸 때 누적된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그런데 그 60도로 빨겠습니까? 안 빨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트리스를 1년마다 바꾸세요. 라고 하면 말이 안 되고 좋은 커버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싼 그런 침구류 커버들이 있어요. 몇백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거는 정말 미세하게 직모를 짜갖고 틈없이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사라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제일 가성비 있게 쓸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 재질 자체가 뭐냐면은 듀퐁이라는 유명한 회사 나오는 타이백이라는 재질이에요. 얘는 화학 비닐이에요. 근데 거기 미세하게 구멍이 떨어서 공기는 통해요. 그렇지만 먼지, 물 이런 것들은 통하지가 않는 그런 특수 재질이다. 그래서 듀퐁 타이백 재질로 만든 매트리스 커버를 우리나라 많은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요. 그것만 수입해서 원단을.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듀퐁 타이백 매트리스 커버 찾으시면 맞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 매트리스 커버 사이즈 맞게 사시면 되는데 위에만 덮는 게 있고 360도 지퍼로 싸는 게 있어요. 당연히 360도 싸서 지퍼로 완전히 밀폐하는 지퍼형을 사는 게 좋고 제가 몇 년 전은 전 사서 쓰는데 저는 그때 한 6만 원, 5, 6만 원 주고 샀어요. 크기별로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전 그거를 한 3, 4년 쓰고 그다음에 또 새 걸로 바꾸고 왜냐면 그것도 약간 천이 닳거든요. 그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걸 쓰면요. 여러분 쓰고 이제 매트리스도 오래 쓰고요. 특히 어린이 키우는 분들 있잖아요. 오줌 싸도 오줌에 안 들어가요. 물 엎질러도 안 들어가 방수. 그래서 매트리스 자체도 냄새 없이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꼭 알레르기 비염 없더라도 저는 이걸 쓰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진공청소기죠. 진공청소기 요즘 나오는 것들은 다 좋은 거를 쓰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요. 청소를 하다 보면은 그 안에 먼지가 누적되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옛날 얘기를 할게요. 옛날에는 이런 진먼지 집진기 할 때 이 종이로 된 필터를 썼어요. 그래서 하고 나면 거기 종이 필터에 먼지는 모이고 공기는 밖으로 빠져나오고. 근데 이거 종이 필터 꽉 찰 때까지 안 바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 안에 곰팡이, 온갖 균들, 진먼지 미세한 가루들이 모였다가 할 때마다 큰 거는 거기에 걸리고 미세한 가루는 계속
뒤로 나가서 뿜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도 집에서 어머니가 진공청소 한번 돌리면은요, 그날 그 눈물 콧물 더 심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나가는 그 길목에 그 깨끗한 공기 나가게끔 하는 게 헤파 필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기청정기도 쓰고 진공청소기에도 모든 곳에 헤파 필터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나가는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좋은 청소기 비쌀수록 헤파 필터도 등급이 있거든요. 더 좋은 등급의 필터를 쓴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다이슨 회사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헤파 필터 쓰는 거를 쓰고요. 근데 사실 요즘 우리나라 많은 청소기들이 다 좋은 걸 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 그럼 뭘 신경 쓰셔야 되냐면요, 그 안에 통에 있는 거를 빼내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 할 때 이거 꽉 찰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거기 누적되니까 한 번 하고 그날 통에 있는 거 깨끗이 버리시고, 또 하면은 그나마 헤파 필터 나가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급적 매일매일 버리셔라. 쌓이지 않게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헤파 필터를 관리하는 법이 있어요. 설명서 안 읽고 쓰시잖아요. 그 안에 필터가, 그 안에 보면 스펀지 필터도 있고 무슨 필터도 보통 몇 단계로 돼 있거든요. 그 필터들을 매뉴얼을 보시고 자주자주 스펀지 같은 거 먼지 빼내고 빨아주고, 필터도 물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비누 넣으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사서 바꿔놔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맞게끔 관리를 하셔야지 청소하고 나서 지먼지 알리가 나빠지지 않지, 그런 필터 관리를 회사에서 권장해도 안 하시면은요, 이거 더 나빠질 수가 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비용 대비 큰 효과가 많지는 않지만 있는 분들은 좀 도움이 되죠. 특히 뭐 꽃가루든 개고양이 키우신 분들 좀 도움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 침구류 관리하기, 뜨거운 물에 빨고 매트리스 좋은 커버하기, 두 번째로는 진공청소기 좋은 헤파 필터 있는 거, 그러면서 안에 그 먼지들 매번 하고 나서 버리기, 그 다음에는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하나가 의학적 근거로는 아주 큰 효과가 있지는 않아요, 불행히도. 왜냐하면은 진먼지기를 100인 거를 10으로 줄여도 10 자체만으로도 알레르기 비염을 계속 일으키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현재 논문의 근거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하나는 큰 효과는 없지만 침구류도 관리하고 헤파 필터도 쓰는 좋은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쓰고 모든 것들 동시에 할 때 그나마 도움이 같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진먼지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하나에만 너무나 집중하지 마시고 복합적인 걸 고쳐서 하시면 조금 더 좋아진다. 그렇지만 그게 효과가 코에 뿌리는 비강물 스테로 효과를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절대로 못 따라간다가 모든 연구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코에 뿌리는 약을 중심으로 필요할 때 이런 것들도 같이 하면 더 좋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가습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비염이나 기침가래 많고 호흡기 질환 있는 분들은 되게 가습기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많은 의학적 근거로 보면은 가습기 자체가 호흡기 질환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습기를 너무 맹신하실 필요는 없다. 오히려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생기고 이런 것도 있지만 더 나가서는 두 가지 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건 알레르기 내과 의사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첫 번째로는 집에 습도가 너무 높으면요, 곰팡이가 자라요. 벽지나 이런 데 작은 곰팡이들이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곰팡이 자체도 또 하나의 그런 알레르기에 유발이 될 수 있어서 너무 집안을 습하게 하는 건 좋지 않다. 두 번째로는요,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분이 제일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먼지 진드기는 습한 곳이 천국이에요. 습하고 따뜻한 데가. 진먼지에게는 물을 먹지를 않아요. 사람의 인설만, 동물의 인설만 먹고 사는데 물은 어떻게 먹느냐? 공중에 있는 습기를 피부로 흡수해서 마셔요. 그렇기 때문에 습기가 많으면은요, 몸으로 더 흡수할 수 있는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번식을 더 잘해요. 그래서 가습기를 틀 때, 특히 알레르기 비염 천식 있는 분들은 가습기가 진먼지를 더 증폭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집의 습도는 대략 한 40%에서 한 50% 전후가 맞고, 그 이상 되는 거는 절대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가래도 끈적하고 코도 건조하고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 많이 마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코나 이런 데 끈적하게 막 가래가 끈적거리는 거는 원인 병도 치료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아까 코 세척이나 다른 비염 치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코에 여러 가지 상처도 없애면서 하시면 훨씬 더 건강한 점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지, 가습기를 여러분들의 만병통치약으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염 환자분들께 드리는 당부의 말씀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저는 비염 환자분들이 본인이 비염이 있다고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눈가려움증이 대표적인 거지만 코막힘이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게 아주 건강한 상태, 여기서 요 정도 코가 막히게 되면은요, 코 막혀서 힘들어, 잠도 못 자고 해서 미쳐버리겠어 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알레르기 비염 오래된 분들은요, 야, 나 완전 좋아, 요즘 비염 나 완전 완치된 것 같아, 이러다가 요 정도 되면은 좀 힘든데 약 좀 먹어볼까 병원 가서 역시 또 비강 부스터를 써보고 효과 없다고 생각하고 약국 가서 코 뻥 뚫려 먹고 항히세 먹다가 요 정도 되면은 야, 완전 좋아요 요즘, 이렇게 보는 경우 많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분들이 힘들지 않다는 건 오케이. 그렇지만 밤에 잘 때, 특히 이제 진먼지 알레르기 있거나 이럴 때, 또 모든 염증은 밤에 나빠지거든요. 그러면 자는 중에는 이분이 다 힘들지 않다 그래도 코가 막혀요. 그럼 어떻게 되면은 입을 벌리고 코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코골이는 보통은 코로 숨을 못 쉬니까 입을 벌리고, 입을 벌리면은 혀가 밑으로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혀가 뒤로 가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혀가 목 뒤로 더 붙으면서 혀가 숨통을 막기 때문에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로 혀를 뒤로 당겨 보세요. 이렇게 코로 숨 쉴 수 있는데 입을 최대한 벌리고 혀를 당기면은 이렇게 혀가 목구멍을 막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를 안 막히게끔 하는 게 코골이와 수면무호흡 중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럼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우선 첫 번째로는 많다. 여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은요, 코막힘 때문에 코골이의 위험이 많게는 10배 가까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고요. 특히 수면무호흡증의 위험도 8배까지 높아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성불면증이라든지 수면장애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봄철만 알레르기 비염 있는 환자분들의 수면을 연구를 한 연구에는요, 겨울 수면 상태 너무 좋아요. 그런데 봄에는 수면무호흡증, 산소 포화도 다 떨어지고요. 여름, 가을 좋아요. 이게 증명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이게 도대체 왜 이 수면무호흡증 코골이가 그럼 안 좋냐? 코 고는 사람 많잖아요. 이런 분들 꼭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코를 골게 되거나 아니면 코 고르다가 이렇게 하면 숨을 몇 초 못 쉬게 되면은요, 이게 뇌에 산소가 안 가게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뇌가 수면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숙면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잠이 들어서 한 1시간 반 동안은 이거를 완전 숙면이라고 해요, 초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요즘 스마트폰 해보면은 뭐 렘 수면, 뭐 숙면 시간 이런 것들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깊은 수면, 얕은 수면 이렇게 보는데 깊은 수면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깊은 수면 때 이걸 하다가 이렇게 이걸 한번 하면은요, 눈은 뜨지 않지만 뇌는 깨버리는 거예요. 이걸 미세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에게 이렇게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있는 걸 측정을 할 때마다 뇌파를 보면요, 뇌는 수면 상태에서 갑자기 찌직해서 뇌파가 완전히 그냥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수면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죠. 눈은 뜨지 않았지만. 그래서 수면의 질이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만성 피로가 되고, 더 나아가서 우울증도 되고, 어린애들은 ADHD 위험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고, 어른들은 온갖 정신질환이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낮에 졸음운전하고 이런 것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집중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서는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성적이 떨어져요. 공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이제 많은 학부모들이 눈이 번쩍 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님들께 이 비강볼 스테로이드 처방을 할 때, 아니 우리 애한테 스테로이드를 쓰라고? 이런 의사가 다 있어? 그래서 오히려 엄마가 애들을 못 쓰게 해갖고 엄마가 애들의 적이 될 수 있는 경우도 많아요. 어떻게 의사가 스테로이드 처방해? 그런데 그 비염 애들이나 천식 애들 있는 애들에게 이걸 안 쓰면요, 자다가 그런 코골이나 수면우울증 또는 천식 애들 기침까지 하고 이런 경우에는 숙면이 안 되기 때문에 낮에 애들이 우울증, 아까 ADHD 얘기했지만 공부가 못해 성적이 떨어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일부 연구에서 보면은요, 건강 애들 성적이 이래요. 근데 알레르기 비염 치료 안 애들의 성적은 더 낮아요. 근데 얘네들에게 이 치료를 잘 했잖아요. 건강 애들만큼 성적이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계절 연구에서 마찬가지지만 봄이나 가을에 알레르기 애들은 그때의 본 퀴즈나 시험 성적들만 떨어져요. 시즌에만.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은 단순하게 내가 낮에 힘들다 안 힘들다 이거를 더 나가서 밤에는 코막힘이 결국은 내 평생의 건강, 왜? 평생의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숙면이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꼭 비염 치료를 부디 해주셔야 된다. 이거를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 치료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다시 돌아와서 비강모 스테로이드를 오늘 뿌려도 효과가 없지만 안전하게 믿고 꾸준히 계속 뿌리시는 게 여러분들의 건강한 수면을 돌려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또 저와 같이 해주셔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기침 가래 오래되신 분들 부디 자꾸 가래 뱉겠다고 캑캑거리지 마시고 목 관리 잘 하시면서 가래 삼키셔도 된다. 꼭 기억해 주시고 기침, 목 손상되지 않는 편안한 기침 방법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비염 치료 꼭 하셔야지 여러분들 숙면이 보장되고 건강할 수 있으니까 괜히 뭐 눈 가렵고 이런 것들 무시하지 마시고 꼭 비강공 스테로이드 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은 권혁수의 알러지 스쿨 유튜브로 오셔서 다양한 컨텐츠 추가로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